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 자동화 세계 1위라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 의료 AI를 비웃은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수술 로봇 72%가 동시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환자 대기열이 몇 분 만에 3배로 치솟았고 중환자실 자동 트리아지 시스템은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K-팝이나 만드는 한국 기술 따위 필요 없다라며 오만한 태도를 고수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의료 AI의 핵심 알고리즘이 중국의 신형 침투형 AI에 완전히 뚫린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일본이 결국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밝혀집니다. 새벽 4시 15분 매일인 종합병원 중앙통제실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조용했죠. 하지만 모니터 위쪽 상단에 노란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J-코어 의료 모듈의 응답 속도가 평소보다 0.3초 느려졌다는 표시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니까요. 도쿄의 모든 주요 병원은 J-코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온도 조절부터 환자 약물 투여량 계산, 응급실 우선순위 배정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됐죠. 저는 그 시스템의 책임자였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 일을 맡은 지는 12년째였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심각한 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0.3초 정도야 오차 범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분 후 경고등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이번엔 주황색이었어요. 3층 중환자실에 자동 링거 조절 장치가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동으로 전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시스템 재부팅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방 복구될 거라고 믿었어요. 일본 기술은 그런 식으로 작동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쳐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재부팅 후에도 링거 장치는 다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장비 자체의 물리적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기술팀에 연락해서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새벽 5시가 되기 전 화면에 빨간 불이 3개 더 떴습니다. 5층 수술실의 로봇팔이 중단됐고 2층 약제 자동 분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으며 지하 1층 MRI 스캐너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견고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상부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의 기술 총괄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신이치 씨,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네트워크 과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시간 내로 복구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6시가 되자 병원 전체에서 22개의 의료 장비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수동 모드로 전환하느라 복도를 뛰어다녔고 의사들은 종이 차트를 다시 꺼내야 했죠. 저는 중앙통제실에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과부하라면 이렇게 특정 장비들만 골라서 멈출 리 없었죠. 데이터를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멈춘 장비들은 모두 J-코어의 우선순위 알고리즘과 연결된 것들이었어요. 그 알고리즘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 모듈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부분만 공격받은 걸까요? 아니, 공격이라는 단어조차 제 머릿속에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7시쯤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는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병원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물었죠. 혹시 외부 침입 가능성은 없을까요? 본부 담당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코어는 3중 보안 체계로 설계됐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내부 시스템의 일시적 불안정입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기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매년 국제 보안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특히 한국은 겨우 3년 전에야 자체 의료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본 적도 없었지만 아마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8시가 되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몰려들었고 자동 접수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직원들이 수기로 등록을 처리해야 했어요. 약제실에서는 자동 분배기가 멈춰서 약사들이 직접 약을 찾아 나르고 있었죠. 저는 통제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곳곳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직전 제이코어의 데이터 패킷 흐름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특정 명령어를 변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화벽 로그에는 아무런 침입 기록도 없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마치 문이 잠겨 있는데 누군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9시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이며 오후까지 완전히 복구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완전히 복구될 거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신이치 씨, 한국 쪽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이요? 동료가 말했죠. 한국 병원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운영 중이래요. 그쪽 인공지능 시스템은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멀쩡하다고요? 그건 아마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만큼 정교하지 않아서 애초에 공격 대상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들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지금 그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건 그냥 운이 좋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만큼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병원 내 자동수술 보조 로봇이 추가로 3대 더 멈췄습니다. 수술 중이던 환자는 다행히 의사의 수동 개입으로 무사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전 내내 저는 복구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소용없었어요. 재부팅을 해도 백업 서버로 전환해도 수동 명령어를 입력해도 시스템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시스템의 심장부를 쥐고 조여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 공격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본의 기술이 뚫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정오쯤 병원 원장이 통제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신이치 씨, 도대체 언제쯤 복구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나고야의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산소 공급량을 잘못 계산했고 의료진이 늦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다시 로그를 살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제이코어의 핵심 알고리즘 중 일부가 미세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형은 너무 정교해서 자동 검사 시스템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였죠. 누군가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 손을 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본부에서 두 번째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정보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없습니까? 본부 담당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 내부의 버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통제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공격이라면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정교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중국? 미국? 아니면 누군가 다른 나라?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요. 저녁 6시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거의 수동 운영 체계로 돌아갔어요. 12년 전 제이코가 도입되기 전의 방식으로요. 간호사들은 지쳐 보였고 의사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책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 9시 저는 마지막으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어요. 오류가 발생한 시각들이 모두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죠. 이건 분명 의도된 패턴이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제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을 살면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죠. 그걸 의심하는 건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통제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다시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상황이 나아졌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모니터를 켜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어제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있었죠. 제이코어 시스템의 응답 지연은 이제 1.2초까지 증가했고 병원 내 자동화 장비 중 37%가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환자 대기열이 3층 로비까지 늘어섰고 접수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면서 모든 걸 수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입구에는 구급차가 4대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멈춰서 환자들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죠. 8시쯤 약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 약품 분배기가 완전히 정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약사들이 수동으로 약을 찾아야 했는데 12년 동안 자동화에 의존하다 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9시 본부에서 회의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화면에는 전국 주요 병원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한 명이 말했어요. 오사카 중앙병원은 어젯밤 수술 로봇이 3대 동시에 멈췄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해서 환자는 무사했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이 12시간째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본부 담당자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현재 기술팀이 총력을 다해 복구 작업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오후라고요?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일본의 기술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오류 패턴을 추적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특정 모듈들이 규칙적으로 공격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요. 마치 누군가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어요.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방화벽 로그에는 여전히 아무런 침입 흔적도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이코어는 3중 보안 체계로 설계됐고 외부에서 뚫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10시쯤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이치 씨, 이상한 보고가 또 올라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동료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운영 중이래요. 그쪽 인공지능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은 겨우 3년 전에 도입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격받지 않는 거겠죠? 너무 낮은 수준이라 공격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라고, 한국은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니까 안전한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하필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는 걸까요? 정말 기술이 뛰어나서 공격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뭔가 취약점이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11시 수술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로봇 수술 보조 시스템이 수술 중에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집도의가 빠르게 수동으로 전환했지만 환자는 예상보다 20분 더 마취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환자가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수술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로봇이 멈춘 시각은 정확히 11시 3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에 제이코어의 우선순위 알고리즘이 갑자기 리셋됐더군요. 누군가 원격으로 명령을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외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계됐으니까요. 정오가 지나자 병원은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은 평소의 3배로 늘어났고 의료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원장이 다시 통제실로 내려왔습니다. 신이치 씨, 이건 도대체 뭡니까? 본부에서는 오후에 복구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화를 참으며 말했죠. 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오후 1시 약제실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분배 시스템이 잘못된 약품을 배출한 거예요. 다행히 약사가 확인 과정에서 발견했지만 만약 그대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로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제이코어의 데이터베이스 일부가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약품 코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죠. 그 변조는 너무 정교해서 자동 검증 시스템도 통과했어요.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외부인이거나요? 오후 2시 본부에서 두 번째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부 사이버 보안팀도 참석했어요. 한 보안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 외부 침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 알 수 없는 변조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물었죠. 혹시 중국의 신형 인공지능 공격일 가능성은요? 보안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의 기술로는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정교하게 뚫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중국도 우리만큼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이유는 없었죠. 오후 3시 중환자실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못된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환자의 심박수가 실제로는 정상인데 시스템은 위험 수준으로 표시했고 반대로 다른 환자는 위험한 상태인데 시스템은 정상으로 표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시스템 로그를 급히 확인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수집됐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값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서 변조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저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데이터 변조 흔적, 그리고 외부 공격 가능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부 공격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스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후 5시 응급실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응급 분류 시스템이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환자는 30분 동안 대기실에 방치됐고 결국 의료진이 뒤늦게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살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사망했을 거예요.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적 문제로만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이틀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동료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신이치 씨, 한국 쪽 소식이에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뭔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들이 우리 상황을 알고 지원 제안을 했대요. 그쪽 인공지능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어요. 그들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건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한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말 그들의 기술이 단순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어요.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7시 병원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료진 대표들이 모여서 현 상황을 논의했어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동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간호사도 말했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언제 또 잘못된 정보를 줄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이치 씨,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언제쯤 복구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밤 9시, 저는 다시 혼자 통제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병원 전체가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자동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그를 다시 살폈어요. 오류 패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대응을 관찰하며 공격 방식을 진화시키는 것 같았죠. 이건 분명 지능적인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부는 여전히 조금만 기다리면 복구된다고 말하고 있었고, 정부도 상황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죠. 하지만 더 이상 믿기 어려웠어요. 이틀 동안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환자들은 위험에 처했으며 의료진은 지쳐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질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저는 통제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모니터를 켜자마자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J-코어 시스템의 마비율은 73%까지 올라가 있었죠. 병원 자동화 장비 중 작동하는 건 겨우 4분의 1 정도였어요. 새벽 5시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68세 남성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고였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약물 투여량을 잘못 계산했고 간호사가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투여됐습니다. 환자는 새벽 4시 20분에 심정지가 왔고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숨졌죠. 저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시 병원 전체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신이치 씨, 환자가 죽었습니다. 시스템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의료진 대표 한 명이 말했죠. 이대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다른 의사도 거들었어요. 수동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12년 동안 자동화에만 의존했는데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종이 차트를 들고 뛰어다니고 환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이 모든 게 제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7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병원이 같은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사카에서도 환자 2명이 사망했고 나고야에서는 수술 중 로봇이 멈춰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본 전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8시 정부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화면에는 보건부 장관과 사이버 보안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죠. 현재 상황은 국가안보 위기 수준입니다. 전국 병원의 70% 이상이 자동화 시스템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외부 공격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인공지능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라고요? 중국의 기술이 일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 중국에게 당했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보안 책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건 아주 정교한 방식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만 골라서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시스템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물었죠.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안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격 방식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통제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외부 자료를 찾아봤어요. 중국의 공격 패턴, 다른 나라들의 대응 사례, 유사한 사이버 공격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미 근본적으로 손상됐고 복구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시쯤 저는 국제사이버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한국 병원들이 같은 시기에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방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은 중국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방어했다고요? 어떻게요? 한국 기술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방어 성공률은 99.7%였어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시스템의 방어 성공률은 3%에 불과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었으니까요.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은 우리만큼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서 공격이 쉽게 막힌 거겠죠?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자동화를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막아냈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1시, 저는 한국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견했어요. 저도 그 학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연구팀이 이중 복원 알고리즘이라는 걸 발표했었죠. 당시 저는 그 발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국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논문을 다시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이중 복원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공격받을 때 실시간으로 백업을 만들고 공격이 들어온 경로를 역추적해서 차단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J-코어 시스템에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읽으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정오쯤 동료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신이치 씨, 한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기술 지원을 다시 제안했대요. 이번엔 구체적인 데이터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쪽 시스템이 어떻게 중국 공격을 막았는지 설명 자료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의 도움이라니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 막은 걸까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본부로 전달됐대요. 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래요. 오후 1시,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본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시스템의 구조도와 방어 메커니즘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이중 복원 알고리즘뿐 아니라 3중 검증 체계, 실시간 위협 분석 모듈, 자가 학습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J-코어보다 더 발전된 구조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숫자와 그래프, 성공 사례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응급실에서 또 다른 사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동 심폐소생술 장비가 오작동해서 환자가 위험했지만 다행히 의료진이 수동으로 전환해서 살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운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저는 혼자 통제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말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3년 전 학회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연구팀을 이끌었던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정민호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 연구과장이었죠. 저는 그의 발표를 듣고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말했던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병원 내부에서는 의료진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과로로 쓰러졌고 의사들은 이틀째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동 운영으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5시 저는 다시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제이코어의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의 58%가 변조됐고 데이터베이스의 34%가 손실됐으며 복구 모듈 자체도 공격받아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본부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본부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위신 문제도 있고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죠. 하지만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신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병원들은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 9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중 보건 알고리즘, 3중 검증 체계, 실시간 방어 시스템, 모든 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며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에만 집중했지만 그들은 안전성과 보건력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밤 10시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게 옳은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환자들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통제실은 어두워졌고 빨간 경고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본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전체 회의 끝에 한국 측 기술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K-센티넬M 시스템을 긴급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9시, 원장이 통제실로 내려왔습니다. 신이치 씨, 한국팀이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원장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결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저는 한국 팀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정리하고 손상 현황을 문서화하고 접근 권한을 설정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을 책임지던 제가 한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정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팀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30대 초반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야시 씨, 오랜만입니다. 3년 전 학회 이후죠. 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들은 짐을 풀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과도한 인사나 설명 없이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J-코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민호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죠. 로그를 분석하고 코드를 추적하고 데이터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침투 경로를 찾았습니다. J-코어의 업데이트 모듈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중국 측이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6개월 전이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백도어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안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시스템에 이런 허점이 있었다니요. 오후 3시 한국팀은 K-센티넬M 알고리즘을 J-코어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이중 복원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즉시 백업을 생성하고 손상된 부분을 격리한 뒤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서 차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학회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팀은 J-코어에 손상된 모듈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백도어를 제거하고 변조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점점 놀라게 됐어요. 움직임이 정확했고 판단이 빨랐으며 시스템 이해도가 깊었습니다. 오후 5시 첫 번째 복구 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복구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중환자실에 연락했어요. 간호사가 확인 후 답했습니다. 정상 작동합니다. 데이터도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6시 약제 자동 분배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오류율이 사라지고 정확도가 되살아났어요. 약사가 보고했습니다. 12년 전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장 안정적이라고요?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복구하면서 기존 알고리즘도 일부 개선했습니다. 오류 검증 단계를 추가하고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했어요. 기존보다 오류율은 40% 감소하고 처리 속도는 30% 향상됐습니다. 저는 화면의 수치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보다 나아졌어요. 저녁 7시 수술실 로봇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의사들이 테스트 수술을 진행했고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정밀도도 향상됐고요. 저는 통제실에서 그 보고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밤 9시 응급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이 즉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환자들도 차분해졌습니다. 병원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밤 10시 정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주요 시스템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머지 부분도 정상화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죠. 환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의 태도에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굴욕을 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치 이게 원래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모든 자동화 장비가 작동했고 의료진은 다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환자 대기 시간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고 응급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9시 전국 병원에도 같은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팀은 원격으로 다른 병원들을 지원했어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일본 의료 시스템은 나흘 만에 되살아났어요. 10시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배운 게 뭘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정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나흘 동안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정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언젠가 사이버 공격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효율성만 쫓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안전성은 소홀히 했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은 뛰어납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대비하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오쯤 한국팀은 짐을 쌌습니다. 정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정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통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초록색 불만 켜져 있었어요. 정상 작동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12년 동안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조용히 물러났죠. 그 품격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병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약제실. 모든 곳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의료진은 웃고 있었고 환자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나흘 동안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자존심, 확신, 우월감.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얻었어요. 겸손, 존중,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요. 한국은 일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걸 패배라고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정민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교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발전합시다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발전한다. 좋은 말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우월이 아니라 존중.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K-센티넬M 시스템은 J-코어와 완벽하게 통합됐고 더 이상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했고 환자들도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동료였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